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굴곡과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LA 폭동 이야기하면서 우리 현대차가 비아냥의 대상에서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조금씩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게 차화정 시대 때 차죠. 네,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한번 크게 한번 부상을 했었고, 그때 정말 현대차가 정말 잘 나갔습니다. 진짜 현대차 미국 법인이요. 미국 법인이 뭐 이익률이 뭐 20%대까지 됐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엄청 현대차가 잘 팔렸죠. 중국에서 현대차 정말 잘 팔렸고, 그래서 베이징 현대라는 합작사를 만들었죠.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합작사는 우리나라가 지분을 절반 이상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뭐 50대 50에서 플러스 한 주를 이제 중국 쪽에서 더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의 발목을 잡고 있죠. 네. 지금의 발목을 잡고 있고, 미국에서 되게 잘 나가다가 이제 세타 엔진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이제 위기가 온 거고, 자, 베이징 현대는요 정말 투자를 엄청 했어요. 엄청 했는데 사드 사태가 2017년에 일어났죠. 네, 사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사드 사태를 계기로 약간 중국이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자국으로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엄청 투자를 했는데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뭐 투자를 했는데 그때부터 안 팔리기 시작한 거죠. 안 팔리기 시작해서 지금 캐파가 이게 5공장까지 있네요. 네, 5공장까지 많이 도졌네. 5공장까지 있는데 5공장의 연 생산량이 150만 대예요. 150만 대인데 연간 30만 대만 팔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현대의 속마음이거든요. 20% 가동률만 나오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까먹겠죠, 여러분. 계속 돈을 까먹는 겁니다. 자, 사실은 베이징 현대가 한때는 되게 마진율이 좋았어요. 마진율이 되게 좋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게 연결로 안 잡히는 거죠.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로 안 잡히니까 그냥 이익으로 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협력사들한테 다른 사이트에서 파는 거는 막 단가 좀 싸게 엄청 막 PR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그러죠. 엄청 단가를 세게 깎고요. 중국에 팔 때는 마진율을 막 두 자릿수씩 준 거예요. 10% 이상씩 막 준 거죠. 자, 이걸로 보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의 상수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이걸 가지고 뭐 뒤통수를 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사를 내버리니까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진짜 골머리 앓고 있는 부실.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1공장을 중국 전기차 업체에다가 팔았어요. 리오토라는 업체한테 팔았는데 자, 이게 앞으로 정리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거의 안 팔리거든요. 진짜 중국에서는 현대차가 정말 안 팔립니다. 한때 막 진짜 우리나라에 와서 따이공들, 그죠? 보따리상들이 정말 한국산 마스크팩, 한국 화장품 엄청 샀지만 지금은 다 자국 거 쓰거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베이징 현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요거를 이제 사실은 한때 차후장 시대 27만원까지 갔던 현대차 주가가 이것 때문에 정말 6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20만원까지 다시 올라온 거는 결국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모델과 그리고 전기차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중국에서 안 팔리는 물량들을 또 이제 동남아로 CKD라 그러죠. 네. 반조립 제품으로 해서 넘겨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중국 쪽 수출 비중이 점점 꺾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아세안 쪽에서 많이 커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주요한 수출 시장은 미국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바이든 영감이 밉지만, 뒤통수 치는 영감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미국에다가 많이 팔아야 된다. 중국에 빠지는 물량들을 상쇄해야 되는 거고요. 자, 현대차의 또 뭐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 문제였죠. 네, 지배구조 문제였는데 당시 정몽구 회장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전 정부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 압박도 하고 막 하니까 이제 그때는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결국 정의선 회장이 자신의 리더십을 스스로 똑바로 이제 했고, 아버지 때 가신들을 좀 정리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뭐 수석 부회장 승진한 건 사실 일종의 쿠데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엘리엇 같은 지배구조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그죠? 털고 나갔죠. 재미 못 보고 털고 나가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현대차가 내부 외부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요. 전기차 시대에 적응하는 거예요. 전기차 시대에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게임의 룰이 바뀐다고 했죠. 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룰이 바뀌는 와중에서 결국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서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브랜드라는 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서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도요타 같은 회사가 원래 그냥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제 일본 차들도 결국 미국에 가성비 가지고 진출했다가 품질이 계속 높아지면서 좋아졌지만 결국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80년대에 렉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이제 도요타가 렉서스인 게 잘 모르게, 그죠? 도요타라는 브랜드가 너무 중저가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름 프리미엄 브랜드의 입지를 확고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나 BMW 같은 이런 고급 브랜드의 아성을 넘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내연기관차 시대에서는. 자, 그러면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현대차가 물론 뭐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네시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결국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서지 않으면 중국 전기차의 가성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죠.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를 많이 안 살 텐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 박쥐 같은 유럽이 문제죠. 유럽은 항상 그렇죠. 미국의 동맹인데 항상 이제 중국하고도 사실은 또 뭐 때려 뗄 수 없는 거고 경기 침체가 계속 그죠?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지금은 사실 유럽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잖아요. 그죠?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자꾸 노령화되고 그죠? 구매력은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이제 가성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가성비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힘겨워요. 힘겨운 상황이고 그죠? 뭐 유럽 차들도 그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워낙 압도적인데 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 때문에 요때 이제 클린 디젤이라고 구라쳐가지고 구라쳐가지고 미국한테 딱 걸렸죠. 사실은 오바마가 정말 이거는 회심의 한 방을 메르켈한테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클린 디젤이라고 거짓말했던 거를 땅 터트려가지고 결국 벤츠하고 BMW하고 자, 독일 차 업체들이 이때부터 완전히 그냥 골로 간 거죠. 네, 골로 간 건데 자, 그러면 독일 차 업체들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디젤 파워트레인을 썼죠. 디젤 파워트레인을 쓰다가 갑자기 얘들이 우리 친환경 클린 디젤이야 라고 했는데 아닌 게 밝혀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은 얘들 전기차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PHEV라는 걸 합니다. PHEV는 뭐냐면 플러그드 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엔진하고 배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대신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리 도요타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얘가 엔진으로 달리면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그런데 PHEV 같은 경우는 전기차처럼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서 EU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동안 이제 시간을 끌어왔는데 요게 지금 또 악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EU에서도 환경 기준이 높아지니까요. PHEV가 이제 거의 이거를 보조금을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1년을 기점으로 피크를 찍고 계속 PHEV가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차 업체들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실 독일 경제가 지난 10년간 굉장히 탄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 산업이 맛이 가기 시작하니까 얘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좀 선전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 제네시스가 유럽에서는 사실 좀 미미해요. 유럽에서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미국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 우리 전기차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라 그러면 누굽니까? 네, 결국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가 왜 프리미엄 브랜드냐? 30% 가격 올려도 삽니다. 네, 사죠. 30% 가격 올렸습니다. 21년에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되니까 이걸 판가에 전가하는 건데요.
30%를 인상해도 산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입증이 된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BMW 벤츠 전기차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네,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고, 2022년 2분기 기준 테슬라 평균 판매 가격이 57,300달러 수준이거든요. 이게 BMW가 평균 판매 가격이 56,700달러, 56,700달러고요. 폭스바겐은 53,000달러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도 저가 라인업이 나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균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현대차고 기아 같은 경우도 이게 판가에다가 이걸 전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EV6하고 EV9 가격을 경쟁 모델보다 5에서 10% 정도 높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전기차 시대에 도약을 하지 못하면요, 결국 샌드위치 신세, 넛크래커라 그러죠. 저가 모델은 중국한테 밀리고 프리미엄 모델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포지셔닝을 차지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브랜드도 이제는 저가 가성비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중요한 우리가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결국은 전기차 시대를 넘어서 자율주행차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차로 가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차로 가려면 결국 OS부터 반도체 AP 그리고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되는 것들을 나름의 어떤 시스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기술과 함께 이제 끝단에서는 서비스가 붙어야 됩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스마일 커브를 보면요, 이 스마일 커브를 보면 여기가 이제 설계하고, 그죠? 네, 설계 쪽이고, 여기가 제조고, 여기가 이제 마케팅하고 서비스죠. 자, 이게 부가가치죠. 네, 부가가치. 웃고 있는 것처럼 스마일 커브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설계하고 서비스를 쥐고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애플,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죠. 물론 테슬라는 제조도 직접 하죠. 근데 애플은 뭐 폭스콘을 쓰니까 그렇긴 한데, 자, 그러면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AP 설계, 반도체 설계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 오토에버 같은 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MCU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같은 것들로 하고, 나중에는 이게 DCU 기반으로 가려면 결국 AP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성능 칩이 필요한데, 자, 이런 것까지 하고 싶어 하겠죠. 이게 돼야지 결국 OTA라는 오버 디 에어 프로그래밍이라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죠? 테슬라 같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붙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빅데이터들이 막 나오면요, 빅데이터들이 막 나오면 물론 AI가 고도화되는 것들도 있어요. AI가 고도화되는 것도 있는데, 차량 탑승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가 쫙 축적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기반으로 보험이나 보험 같은 상품을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람한테. 지금 테슬라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제로백을 팍 빨리 올려주는 슈퍼 부스터 같은 것들도 따로 파는 거고,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것들도 별도로 옵션으로 파는 거고. 자, 이런 것들 다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가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결국 카쉐어링, 그죠? 카쉐어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도 결국 서비스 단에서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중요한 폐배터리가 결국 그러면 이거 회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리스 형태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대차의 금융 부분이 매출이 한 15% 정도 됩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 쪽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팔 때 자동차 채권이라든지 자동차 리스, 금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올라야 된다는 거죠. 더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 기술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데 중국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중국은 이 부분을 어디서 의존하려고 하냐면 엔비디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뿐만 아닙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아니면 퀄컴 아니면 모빌아이 다 어디입니까? 미국 회사죠. 결국 다 미국 회사, 미국 플랫폼 회사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차도 결국은 OS를 할 수는 없죠. 네, OS를 하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AP까지는 해야 되지 돌파하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국하고 차별화를 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 부가가치가 높은 스마일 커브에서 서비스, 설계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차 쪽으로 뭔가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요. 볼만한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하는 해성 DS, 그리고 최근에 수동 소자 업체인데 자동차용 기판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 아비코 전자. 아비코 전자의 자회사가 아비코 테크인데 이쪽이 다 전장을 하거든요. 연결로 전체 매출이 50% 가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비코 전자는 전장 쪽, 자동차 쪽 비중 굉장히 높아진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플립칩 BGA 쪽으로 열심히 시장 진출을, 자동차 전장 시장을 모색하고 있는 대덕전자, 뭐 이런 회사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비전이잖아요. 비전 센서잖아요. 카메라, 비디오 IP 처리할 수 있는 뭐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 여기는 이제 칩 설계할 때 IP를 제공해 주는 회사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윤여봉님이 자동차가 디바이스가 될까? 먼 미래는 모를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항상 이게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되는 결론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스마트폰 사이클을 겪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신뢰하는 취재원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LG전자의 CTO였던 안승원 사장 같은 경우도 이거 애들 장난감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굉장히 평가절하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다수 우리 산업계 주류인 분들이 진짜 이 모바일 혁명을 되게 과소평가했었어요, 처음에는. 다행히 삼성은 빨리 이거를 캐치를 해서 AP까지 만들어서 액시노스라는 AP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쪽에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고요. LG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전에 피처폰에서 명품폰 브랜드가 막 그때 프라다폰 이런 게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이 시작됐는데 오히려 아레나라는 명품 피처폰 만들다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옵티머스 론칭이 늦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애플 같은 경우는 무슨 데스그립이라고 해서 전화를 이렇게 받는데 이게 안테나 설계가 제대로 잘못돼가지고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죠, 그죠? 휴대폰이 통화가 안 되면 되나요? 그죠? 그런데 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쓰다 보니까 계속 개선되면서 좋아진 거고요. 똑같아요. 테슬라도 지금 막 문짝 안 닫히고 이런 마감 엉망이 많고요. 그리고 무슨 대구까지 한번 갔다 오면 몸살이 난대요. 계속 승차감이 안 좋아가지고. 자,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조라는 건요, 계속 하다 보면 개선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중국도 처음에 굉장히 허접한 제조하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잘못했던 것들은 너무 이 스마트폰을 휴대폰의 관점으로 뭔가 이 고정관념 때문에 새로 열리는 시장을 좀 과소평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자율주행차, 이게 자동차가 디바이스가 된다라는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는, 지금 뭐 사실은 이야기해봐야 미래를 알 수 없는 거니까 뭐 논쟁거리가 될 수는 없는 건데 항상 이런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이 필요하고 그 고민에 맞게 자기 또 투자 스탠스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난해하고 해답은 없지만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답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주말 꿀잠 주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